지금 이번에 중국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절하가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커지고 있거든요. 이제 네. 각자 도생이니까 네. 나라들마다 그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.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환율 가치를 절하한 이유는 뭘까요?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하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. 네. 일단은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뭐 7.1, 뭐 7.2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 항목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. 만약에 자본 항목을 완전히 한국처럼 개방해버리면 지금 7.1, 7.2가 문제가 아니라 막 20이 넘어갈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시장 환율은. 네, 네. 그게 진실이거든요.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 나가서 달러를 쓰는 걸 굉장히 자제시키고 있어요. 뭐 특별히 이렇게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올려야 돼요, 보고를. 그래야, 그 다음에 아예 기업의 사람들한테 여권을 다 받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. 해외 나가 달러를 못 쓰게 해서. 근데 이게 시장 환율 아니잖아요, 이러면. 그렇죠. 시장 환율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태어날 수 있는 게 시장 환율이에요. 근데 확실한 건 중국 사람들이 이 못하잖아요. 이 세 가지 원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 환율은 시장 환율이 아니고, 그러면 중국 환율은 위안화 환율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그 전날 클로징 프라이스, 그러니까 정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한 중국하고 무역하는 열 몇 개 나라들의 그 환율을 무역 규모로 가중치를 해가지고 이터날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. 그게 그 환율 데이터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환율이라는 게 중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환율을 변화시키거든요.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의 일당의 합의안에는 뭐냐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환율이 평가절하를 막는 거였어요. 그렇게 자기네 관세를 25% 때렸는데 환율을 25% 절하시키면 효과가 없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, 그래서 중국에서 환율을 자제하면서 왔단 말이에요. 왔는데,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가 일단 어려워졌고요. 펀더멘탈이 어려워지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강달러 정책을 취했어요. 그래서 양회 이전에 네. 달러 지수가 100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.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달러가 좀 약화가 됐지만, 약달러로 왔지만, 양회 이전에는 강달러로 트럼프가 했어요. 근데 왜 트럼프가 강달러였냐면, 왜 약달러를 하겠어요? 수출을 촉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날잖아요. 근데 무슨 수출 촉진이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오히려 강달러 하는 게 더 실효성이 큰 거예요. 강달러 하면 전 세계가 돈이 들어오잖아요. 자국으로. 그게 더 효과가 큰 거예요. 그래서 강달러로 바뀌는 바람에 위안화는 약달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근데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인데 다른 통화는 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게 강달러 때문에 컸던 게 있고요. 그리고 또 중국 경제 자체가 펀더멘탈이 좀 약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옛날 같으면 인민은행에서 좀 은행 간 시장에 들어가서 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적정 관리를 해줬는데 이번에 굳이 안 한 거죠. 왜냐면 내가 위안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? 달러를 파고 위안화를 사줘야 위안화가 강으로 가잖아요.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달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. 지금 그렇죠. 한 3조 한 900 얼마 있거든요. 3조 최근 데이터는 3조 1000억이 넘었어요. 한 3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내가 그 소중한 달러를 써가면서 막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면서 내가 강 위안화를 갈 이유는 없잖아요. 네. 지금 이 상황에. 그리고 약 위안화면 수출에도 더 좋잖아요. 그럼 예를 들면 동남아나 저 베트남의 수출에 비해서 중국 수출이 더 쌀 거 아니에요. 그럼 경쟁력도 더 있고. 그러니까 굳이 미은행의 입장에서는 막 시장에 들어가 달러를 팔면 뭐 이러면 강 위안화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. 펀더멘탈도 갈 수도 없었고 원래. 네. 그 상황인 거죠.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홍콩 달러죠. 왜냐면 저게 딱 팩으로 해놨는데 저게 사태가 더 커지면 지킬 수가 없어요. 저거는 더 팩을. 그러면 홍콩 달러가 무너졌을 때 어느 후유증. 그거는 누가 감당을 하게 되나요? 중국 정부가 감당하나요? 다 감당하죠. 시장에 들어갔던 미국이고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다 손실인 거죠.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홍콩 문제로 정말 그 지위가 박탈이 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감수하겠다 하겠다라는 이번에 거예요. 그 정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제일 큰 손해는 홍콩 사람들이죠.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헤지펀드, 기관 투자가들.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엄청 잃겠죠. 누가 잃겠어요? 거기 홍콩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이걸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
중국의 대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쌍화방. 중국 짱점이- 고위 관리 아들들, 자식들. 짱점인 쪽 사람들이 홍콩에 제일 많이 자산을 갖고 있어요. 그런 사람 다 손해를,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렇다고 했을 때 제일 큰 손실이 있겠죠. 시진핑 입장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, 솔직히. 자기 판은 아니니까. 네. 지금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, 이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무역 수지 흑자를 뭔가 계속 크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고평가되어 있는 위안화 가치를 자꾸 절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갑작스럽게 절하됐던 것이 이제 시작이고,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이 절하를 해나갈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때린 효과를 절충시킬 수가 있고,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, 두 번째는 중국 상품들이 싸지자는 건, 싸지니까 수출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,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물건은 싸야 사람들이 사가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민은행에서 떨어지는 환율을 그거 올리려고 이번에는. 시장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.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7.12, 14, 19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8로 간다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겠죠. 오히려 무너질까요? 아니, 환율이 7.1에서 8로 가면 그 수입산 다 어떻게 돼요? 기업들이 무너지죠.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점진적인 허용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자기네 합리적인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. 그 구간에서 움직이면 굳이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.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자본 항목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, 개방이 된 미국 헤지펀드들이 위안화로 공매도 쳐버리면 그렇죠. 갑자기 10으로 넘어가면 중국이 망하는 거죠.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? 그러니까 그걸 못 해요. 이 메커니즘상. 돈이 항목을 개방 안 했기 때문에 못 그렇게 하는데, 예를 들면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건 다 인민은행이 생각하는 합리적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 관여를 안 하고 가게 한다라는 거죠.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제한으로 절하가 가게 하는 건 아니죠. 그게 시장 환율로 가게 되면 25, 50 만들 거예요, 환율을.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기네 생각하는 구간이 구간에서 있다고요. 이제 멈출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죠. 그 사람들이 얼마로 자기네 합리적 구간으로 생각하는지는.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가 점점 절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환차손을 걱정한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인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왜서 트럼프가 강달러를 했냐면 중국에서 나오라고 해서 강달러를 한 거예요. 중국에서 나오라고. 자기네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. 네. 자기네 미국 자본이. 근데 양회 열기 전에 중국 주시장이 막 그거 행진하면 너무 보기 좋잖아요. 그렇죠. 잔치 벌리는 것처럼. 그러니까 양회하기 전에 강달러를 빡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채권시장하고 애들 나오라는 거죠. 그게 어떻게 주시장하고 채권시장이 떨어지겠죠. 그게 원화였던 거죠. 그래서 나갔어요, 실제. 그래서 그 외국 자금이, 중국에서 북상 자금이라고 해요.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거, 홍콩 통해 들어가거든요. 그 북상 자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. 엄청 증가해요. 올해 1월까지.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나와요.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거죠. 중국에서 나오게 하려고 강달러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실제 이미 환율 전쟁은 시작이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. 환율 전쟁은 항상 있었다. 항상 있을 거다. 끝나지 않을 거다. 왜냐면 항상 정부의 중요한 카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세계 경제가 과연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.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정말 그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말을 저는 뭐 하나 듣겠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뭐가? 갈 수 있을 것이냐. 뭐가? 경제 상황이. 경제 상황이 GDP 아니면 뭘 말하는 거예요?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 세계들의 어떤 무역 규모라든가. 제가 그랬잖아요. 코로나는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화시켰잖아요. 세상은 진화가 됐어요. 그러면 그 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. 그 다른 세계로 가는 데서 산업이 다 달라질 거고 기업들이 변해야 되는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전으로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그 전 경제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? GDP가 예를 들면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. 작년에 GDP가 3% 성장, 올해 3% 성장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고 IMF도 그랬고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랬거든요. 한국은. 그다음에 중국은 IMF가
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.2%라고 했거든요. 근데 또 뭐 저 다른 IB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을 마이너스로 보는 애들도 있고 중국 자체 IB들은 그래도 포지티브다. 2에서 3% 갈 거다. 그럼 다 작년 수준으로 돌아 못 간 거죠. 작년에 6% 갔잖아요. 그럼 올해 2%, 3% 간 게 작년 수준으로 간 건가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안 맞죠, 사실은.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. 네. 세계 경제가. 그래서 이제 부의 양극화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제 개인 간에 혹은 뭐 기업 간에 이게 벌어졌었다고 하면 이제는 국가 간에 그 부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통화 발행권이 있는 그런 기축통화를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들만 생존하던가 좀 성장하던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? 그게 미국밖에 없죠, 뭐. 미국만 기술통화 역할하고 나머지는 다. 뭐 유로나 유럽이나 엔화. 주요 국제통화. 그게 음. 일본하고 EU인데, 그래봤자 걔네들이 무슨 그렇게 힘이 세겠어요. 어쨌든 기술통화가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미국의 거고.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. 그러니까 미국은 위기 전가가 가능한 거죠. 왜냐면 전 세계 기본 원자재 가격이 다 달러로 프라이싱이 돼 있잖아요. 달러로 프라이싱 돼 있다는 거는 내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돈이 많이 나와서 이게 원래 1,000달러 하던 게 10,000달러 된다라는 거고, 내가 돈을 안 찍으면 10,000달러 하던 게 이게 100달러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을 누가 쥐어놨다 하냐면 미국이 하는 거죠. 그 말은 미국이 위기를 이런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세계로 전가시키는 거거든요. 위기 수출이 가는 게. 근데 미국 말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.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. 게임 룰이.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, 이런 나라들은 항상 지게 돼 있어요. 왜냐면 그래서 금융 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. 그러니까 금융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영원히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. 네. 일본이 왜 G2까지 갔다가 저렇게 됐겠어요? 일본이 주요 국제 통화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냥 거긴 거예요. 다시는 일본이 옛날에 그 미국의 정도로 간다 때 1인당 GDP가 미국 1인당 GDP 150까지 갔어요. 그리고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60%까지 갔나 그렇게 갔어요. 그러던 게 지금 보세요. 지금은 뭐 20%도 안 돼요.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리고 1인당 GDP도 미국에 지금 얼마죠? 일본이 1인당 GDP가 지금 얼마지? 몇만 달러죠? 한 4만? 어쨌든 굉장히 적죠, 사실.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. 그게 왜 그러냐? 일본은 금융 약국이었고 지금도 약국이죠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그 투자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그 인류 기업에 네.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류 국가라기보다 그 최선도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.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. 그건 아니죠.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는 환 문제인데요. 환은 해지하면 돼요, 투자할 때.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그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계좌 열잖아요. 그러면 내가 해주 살 때 그 물어봐요. 환 해지 하겠냐고. 환 해지는 오늘의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환율이 2,000 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. 그걸 하네 안 하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거지. 답은 어디에 있냐면 기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. 미래의 선도 영역에서의 핵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는 거죠. 그렇군요. 그게 답입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어쨌건 이 코로나 이후 네.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뭐 언택트 기업이 됐든 네. 이게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.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돈이 거기 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왕이면 한국 기업이면 더 좋겠죠.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을 따라서 네.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나 뭐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유리하겠네요. 네. 네. 네, 오늘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또 세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